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어느 마을 어귀에서 한 사내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굶주림 탓인지 더욱 깡말라 보였고 힘없는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죠.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곁눈질하며 지나칠 뿐이었답니다. 또 저놈이야? 시끄럽게 굴지 말고 저리 가. 누군가는 퉁명스럽게 손을 내저었고 또 누군가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죠. 사내는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빈손으로 어찌 집에 돌아간단 말인가. 바로 그때 한 건장한 사내가 그의 앞에 멈춰섰답니다. 손은 흙투성이었고 어깨엔 괭이가 얹혀 있었죠. 그는 씩 웃으며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봐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요. 그가 내민 보따리엔 각 거둔 보리쌀 한 대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삶은 감자가 담겨 있었죠. 배고플 땐 밥이 약이죠. 어서 집에 가서 밥 챙겨 먹어요. 구걸하던 사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혹시 이름과 사시는 곳을 알려주면 반드시 보답하겠소. 건장한 사내는 손을 내저으며 껄껄 웃었답니다. 바오라고 하는구먼요. 저기 들판 너머 초가집에 살아요. 우리 집 마누라도 곧 해산할 때라 그짝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말이오. 그 말에 구걸하던 사내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나는 이 마을 언저리 사는 정서방이라 하오. 오늘 이 일은 절대 잊지 않겠소이다. 고맙소.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구걸을 하던 정서방은 실은 명문가 출신의 양반이었고 보리쌀을 건넨 바오는 보잘것없는 농부 신분이었으니 말입니다. 정서방의 집안은 한때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학문에 뛰어나 과거 시험에서 이름을 날릴 제목으로 기대받던 그는 집안의 자랑이었죠.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글을 익히며 가문을 빛낼 꿈을 키웠답니다. 아들아, 너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 우리 집안을 더 높이 세울 거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의 가슴에 늘 새겨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느닷없는 불운이 덮쳤습니다. 정서방이 서당에서 돌아오던 날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아, 아버지가 장사에 손을 대다 가산을 모두 날려버렸단다. 어머니의 눈물 섞인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답니다. 한때 기와집에서 하인들이 북적이던 집은 텅 비었고 산더미 같은 빚만 남은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집안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빚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보시게 친구, 부디 돈 좀 빌려주시게. 내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네. 미안하이, 자네도 내 형편 알지 않는가?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하다네? 숙부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어허! 젊은 녀석이 어찌 이리도 손쉽게 손을 내미는 것이더냐? 이건 양반의 도리가 아니니라. 친한 벗도 가까운 친척도 가세가 기운 정서방을 외면했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등을 돌리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진 터라 어쩔 수 없이 그는 결국 양반의 체면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와 구걸을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부디 한 푼만 보태주시구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한때 그를 치켜 세우며 따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죠. 따뜻한 손길 대신 차가운 눈초리만 돌아올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바오에게 보리쌀과 감자를 받은 정서방은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뺨을 스치는 가을 바람을 맞으며 들판을 가로지르는 발걸음이 여느 날보다 가볍게 느껴졌답니다. 양반이든 농부든 배고픔 앞에 체면이 죄다 무슨 소용인가? 처와 아이를 먹이는 게 먼저지.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길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러다 길모퉁이에서 우연히 두 노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들판 마을은 잘 다녀왔는가? 그 집에서 가꿔둔 보리쌀을 푸짐히 얻어먹고 왔지. 따끈한 감자도 내줬다니까. 그럼 자넨 양반 마을에 잘 다녀왔는가? 그게 말이지. 나는 썩은 쌀 한 톨도 못 얻어 먹고 왔다네. 배고파 죽겠구먼. 노파들은 주거니 받거니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들판 마을엔 귀한 여자아이를 점지해줬지.
한 달에 보리쌀 10섬씩 먹을 복된 팔자야. 그랬구먼. 난 양반 마을엔 사내 아이를 점지했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고된 팔자지. 그러더니 노파들은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정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이를 점지하다니. 설마 저 두 노파가 삼신 할머니란 말인가? 그 순간 며칠 전 아내와 나눈 대화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여보, 삼신께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겠소? 제사는 무슨. 우리 먹을 쌀도 없는데 삼신께 뭘 바친단 말이오. 그런 거 안 해도 귀한 아이를 얻을 테니 걱정 마시오. 불길한 예감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반갑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죠. 여보, 아들이 태어났어요. 삼신께서 귀한 아들을 내려주셨어요. 그 말에 정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노파 말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이 밥 한 끼 못 먹을 팔자일 터.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다 문득 노파의 다른 말이 떠올랐죠. 맞아. 들판 마을엔 한 달에 보리쌀 10섬씩 먹을 여자아이를 점지했다 했지. 그의 눈이 순간 반짝였답니다. 그래, 그 집딸과 내 아들을 혼인시키면 내 아들 팔자가 나아지지 않겠소? 여보, 이거 먹고 잠시 쉬고 있으시오. 나 급히 다녀올 때가 있어. 어머 서방님, 어디 가시려고요? 정서방은 아들이 태어난 기쁨도 잊은 채 그 발로 들판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바우의 집은 초라했지만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로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이보시오. 들어가도 되겠소? 정서방이 문을 두드리자 이내에 바우가 문을 열고 놀라며 말했죠. 여긴 어인 일로? 정서방은 숨을 고르며 말했답니다. 실은 말이오. 우리 집에도 아이가 태어나서 잘생긴 아들 녀석이라오. 낮에 당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해산했다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들끼리 혼인을 맺는 게 어떻겠소? 정서방의 뜻밖의 제안에 바우가 눈을 휘둥그레뜨며 말했죠. 양반나리께서 농부랑 혼사라니요. 뭔 말이래요? 농담하지 마셔요. 정서방은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니 거절하지 마시오. 내 아들 민석이를 잘 부탁하오. 바우가 팔짱을 끼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손을 내밀며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구먼요. 우리 딸 채영이도 잘 부탁해요. 물르기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두 아이의 혼약을 정했답니다. 그날 이후 바우는 틈나는 대로 정서방의 집에 쌀과 감자를 보내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적지만 이거라도 살림에 보태셔요. 그는 늘 소박한 미소로 보따리를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바우의 논밭은 그 해부터 매해 풍년을 맞았으니 쌀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감자가 수레에 넘쳐날 지경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바우의 선한 마음과 타고난 성실함이 하늘의 복을 불러왔다며 입을 모았답니다. 바우는 풍성한 곡식을 정서방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나리, 올해는 풍년이라 쌀과 감자를 넉넉히 드릴 수 있겠구먼요. 이게 다 뭐요? 엄청난 양의 쌀과 감자를 본 정서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바오 이 사람. 이 은혜를 다 어찌 갚으라고. 하지만 정서방은 바우의 선의에만 기댈 생각은 없었죠. 그는 바우가 보내온 곡식을 미천 삼아 장터에서 소박한 곡물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한 푼 한 푼 성실히 거래하며 생계를 꾸렸죠. 바우의 쌀과 감자는 장사의 튼튼한 토대가 되어 그가 장터에서 곡식을 사고 팔며 돈을 모으게 해주었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때 외면했던 이들도 다시 그와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서방은 장터에서 외국 상인을 우연히 만났답니다. 그 상인은 정서방의 질 좋은 쌀과 감자에 감탄하며 비싼 값에 사드리겠다고 제안했죠. 정서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로부터 그는 외국으로 곡물을 정기적으로 수출하며 큰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바우의 질 좋은 곡식과 정서방의 성실한 장사가 어우러져 산더미 같던 빚을 모두 갚아낼 수 있었죠. 한때 텅 비었던 기와집은 다시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다시 양반으로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허허, 정서방! 요즘 신수가 훤하니 참 보기 좋구먼. 그럴 때면 정서방은 멋쩍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답니다. 다 바오 덕이지요. 내가 한 게 뭐 있겠소.
그저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외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정서방의 아들 민석은 훤칠한 청년으로 자랐고 바우딸 채영은 어여쁜 처녀로 꽃피웠답니다. 두 집이 약속한 혼례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하루는 정서방이 민석을 불러 앉히고 두 집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답니다. 얘야, 우리 집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모두 바오 덕분이란다. 내가 입은 옷, 먹은 밥, 모두 그 집의 은혜로 얻은 거야. 그 말에 민석은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죠. 아버지, 대관절 양반집 도련님이 농부의 딸과 혼인하다니 그건 법도에도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저를 내치세요. 아들의 반항에 정서방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시끄럽다. 이 녀석이 어디서? 기구한 네 팔자를 고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라. 민석은 이를 악물며 발을 굴렀지만 아버지의 완강한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마음속엔 양반 체면을 지키고픈 오만함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픈 갈등이 뒤엉켰답니다. 얼마 후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은 잔치로 떠들썩했죠. 정서방의 기와집 마당엔 상이 차려졌고 바우의 집에서도 채영우리의 정성껏 지은 새 옷을 보내왔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바빴죠. 양반집 자식이 농부 딸과 혼례라니 세상 참 별일이야. 저들이 아이를 낳으면 양반인지 농부인지 어찌하나. 민석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저천한 계집과 살아야 한다니. 그의 가슴은 분노와 체면으로 뒤엉켰죠. 그럼에도 어찌저찌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오히려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채영은 신방에서 단정히 앉아 서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떤 분일까? 아까 보니 눈빛이 따뜻해 보였는데. 그녀는 설렘과 긴장으로 옷깃을 매만졌죠. 그러나 그 시간 민석은 신방 아닌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내가 저천한 계집과 한 이불을 덮다니? 터무니없지. 그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분을 사겼습니다. 밤새 홀로 민석을 기다리던 채영은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서방님은 어쩌면 이렇게 차가운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가슴은 서글픔으로 젖어들었죠. 그날 이후 민석은 날마다 집을 비웠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기다릴 필요 없어. 그는 늘 퉁명스레 이 한마디만 던지고 나가 며칠이고 소식이 없었죠. 민석의 냉대에 채영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녀는 묵묵히 집안을 꾸려갔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된 건 시아버지 정서방이었답니다. 채영아, 내가 우리 집 복덩이야? 민석이를 철없이 키워서 미안하구나. 그는 채영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과일을 내밀곤 했습니다. 아가, 여기 복숭아. 장에서 사왔단다. 네가 좋아하잖니? 달고 맛나니 어서 먹거라. 채영은 그 마음에 미소를 띠며 고마워했답니다. 아버님께서 이리 챙겨주시니 저는 행복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 훌쩍 지나갔죠. 하지만 채영의 삶은 그때나 저때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술집을 드나들며 방탕한 나날을 보냈죠. 과거 시험에 낙방한 뒤 양반집 도련님이 고작 이 꼴이냐라며 비웃는 친구들의 조롱이 그의 자존심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술로 달래며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죠. 그 사이 달라진 것이라곤 건강하던 바우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난 일뿐이었답니다. 채영은 아버지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지만 그 슬픔을 곱씹을 겨를도 없이 정서방을 정성껏 모시며 집안을 꾸려나갔죠. 외로운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며 그녀는 꺼져가는 불씨처럼 가족을 지켜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서방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누구냐? 내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 그는 멍한 눈빛으로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죠. 정서방이 치매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밥 줘. 배고프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곤 했답니다. 채영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차렸죠. 아버님, 진지 드세요. 오늘은 좋아하시는 된장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곧장 그녀는 치매에 좋다는 약재를 구하러 읍내로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민석의 친구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그녀를 보고 빈정거리며 비웃었죠. 농부 딸이 양반집 며느리 행세를 하네. 저런 계집 때문에 민석이가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그 사실이 소문을 타고 민석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죠. 민석은 이 소식을 빌미로
채영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기와집 안방. 정서방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석은 채영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 천한 빚 때문에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네가 이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거라고.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친구들의 조롱에 시달린 그는 집안의 무게까지 짊어진 좌절을 모두 채영에게 쏟아부었죠. 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답니다. 서방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을 정성껏 모셨을 뿐인데. 민석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너 따위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다고. 알겠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채영은 숨을 삼키며 민석의 책상을 보았답니다. 거기엔 낡은 과거 답안지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죠. 그의 상처를 짐작했지만 더는 변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서방님. 제가 사라져야 편하시다면 떠날게요. 그녀는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마당에선 정서방이 비를 맞으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채영은 그의 곁에 서서 속삭였죠. 아버님, 못난 며느리가 떠납니다. 부디 몸 건강하세요. 그 순간 정서방이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채영아, 하지만 곧 멍한 눈빛으로 돌아섰죠. 그런 정서방을 뒤로 한 채 채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문을 나섰답니다. 주르륵 거리는 빗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눌렀답니다. 채영은 갈 곳 없이 들판을 헤맸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황금빛 억새가 그녀의 마음처럼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죠. 어디로 가야 하나? 아버님은 어찌 되실까? 그녀는 강가로 산길로 마을 어귀로 정처 없이 걸었답니다. 배고픔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레방아 소리가 외로움을 더 깊게 파고들었죠. 보름쯤 지났을 때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채영은 결국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아버님, 못난 며느리가 죄송해요. 그렇게 눈을 감으려던 순간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 차리시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그녀를 흔들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뜬 채영은 초라한 초가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덩치 큰 사내와 그의 노모가 걱정스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다행이야, 깨어났구나. 우리 아들 석진이가 아가씨를 업고 왔지 뭐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려? 노모는 부드러운 미소로 채영의 손을 쓰다듬었죠. 덩치는 산만해도 마음은 고운 녀석이라오. 배고프지? 죽이라도 끓여줄게요. 채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석진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죠. 뭘요? 사람 도운 게 다지. 천천히 몸이나 추스르시오. 초가집 안엔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마당 한켠엔 볏짚이 쌓여 있었답니다. 노모가 손질한 나물 바구니와 장작불의 따스한 빛이 어우러진 소박한 풍경에 채영의 얼어붙은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렸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채영의 안쓰러운 모습을 바라보던 노모가 그녀의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갈 곳이 없으시오? 원한다면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보겠소. 우리 둘뿐이라 허전했는데 아가씨가 오니 집이 환해지는구먼 그래. 그 말에 채영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답니다. 석진과 노모는 채영을 가족처럼 품어주었죠. 함께 밥을 짓고 논에서 농사를 지으며 함께 하루를 보냈답니다. 석진은 묵묵히 일하다가도 틈틈이 채영을 챙겼습니다. 아가씨, 오늘 바람이 차니 이거라도 걸치시오. 그는 낡은 겉옷을 건네며 수줍게 웃었죠. 채영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마음이 녹았답니다. 노모는 그런 채영을 보며 웃었죠. 우리 석진이 말은 퉁명스러워도 속은 여린 녀석이야. 너도 알지? 채영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느 날 밤 채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달빛 아래 들판이 은은히 빛났고 고요한 밤 공기에 풀벌레 소리가 잔잔히 울렸죠. 그녀는 정서방을 떠올리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버님, 잘 계시려나? 누가 밥은 챙겨드리는 걸까? 그때 석진이 조용히 다가와 채영 곁에 앉았죠.
잠이 안 오시오? 그는 소박한 목소리로 물으며 품에서 복숭아 하나를 꺼내 내밀었답니다. 저번에 말이오. 잠꼬대로 복숭아를 찾길래 좋아할까 싶어 장에서 사왔어. 한번 깨물어 보쇼. 그 순간 채영은 정서방이 복숭아를 건네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답니다. 그 모습에 석진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아, 내가 실수한 것이오? 울지 마시오, 똑. 그는 어색하게 채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를 토닥거렸습니다. 그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에 채영은 그동안 쌓인 서름을 쏟아냈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 그날 이후 채영은 석진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는 노모의 눈빛은 점점 흐뭇해졌답니다. 속으로는 두 사람이 마음을 나누길 간절히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 노모가 채영을 불러 마당의 평상에 앉혔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평상 위에서 노모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죠. 채영아, 네 전 서방은 널 버렸지? 혼인이라 해봤자 제대로 부부의 정을 나눈 것도 아니었고. 예, 그렇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답했답니다. 노모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단호히 말했죠. 그럼 우리 석진이랑 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혼인이란 게 뭐 그리 대단한가? 마음 맞춰 오순도순 살면 그게 참된 인연이지. 안 그래? 갑작스러운 말에 채영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망설였답니다. 그녀의 주저하는 모습을 본 노모는 부드러운 미소로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죠. 채영아, 너는 우리 집 복덩이야. 석진이도 너만 보면 눈이 반짝이는구나. 너도 그 마음 느껴지지? 천천히 생각해보렴. 네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 채영은 석진의 자상한 웃음과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미소 지었답니다. 그날 밤 채영은 초가집 뒤 샘터로 나가 두 손을 모았죠. 달빛 아래 샘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고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삼신할머니, 제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면 저도 누군가를 위해 살겠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히 비추며 반짝였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채영은 석진과 부부의 연을 맺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두 사람은 정한수를 떠놓고 달빛을 하객 삼아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석진의 따뜻한 마음과 꾸밈없는 배려에 채영은 점점 마음을 열었죠. 그리하여 둘은 진정한 부부로 거듭났답니다. 서방님,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맛있는 밥 차려놓을게요. 채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석진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답니다. 고생하지 말고 쉬고 있어요. 일 끝나는 대로 얼른 돌아올게요. 두 사람은 함께 논을 일구며 구슬땀을 흘리고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 달빛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잔잔히 울리는 가운데 채영의 얼굴엔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났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을 일구던 석진이 다급히 채영을 불렀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시오 어서. 왜 그러세요, 서방님? 채영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땅속에 금덩이가 가득 든 보물 상자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뭐예요? 여보, 황금이요, 황금.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밭을 파면 팔수록 황금 상자가 하나둘 더 드러나더니 그 수가 10여 개에 이르렀죠. 상자 하나를 열어보니 금덩이 사이에 낡은 장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외나라 글씨로 쓰여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군자금 일부로 추정되었죠. 문득 석진은 어릴 적 마을 어른들이 농담처럼 주고받던 전설이 떠올랐답니다. 우리 마을에 말이야, 도망치던 왜군 대장 녀석이 어딘가에 보물을 숨기고 달아났다는구먼 그래. 예끼, 이 사람아! 이 작은 마을에 숨길 곳이 딱히 어디 있다고 말이야? 딱히 어딨긴 어딨어. 자네 엉덩이 밑에 있지를 않나 말일세. 어디? 아참, 그건 똥덩어리구먼 그래. 그 당시 우스갯소리로만 여기던 이야기가 허튼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여보,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렇게 많은 황금은 생전 처음 봤어. 채영은 장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왜군이 숨긴 보물이 우리 손에 들어오다니 삼신 할머니의 뜻일까요?
석진은 채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나직이 말했답니다. 부인, 이 보물은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둡시다. 마을 사람들에겐 전설로만 남겨두자고요. 자칫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이 동요하고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이웃들과의 정이 어그러질까 걱정입니다. 채영은 석진의 두보를 사랑스럽게 보듬으며 말했어요. 이럴 때 보면 당신은 참으로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봐요. 이 황금은 하늘이 우리 진심에 내려준 선물이니 함께 소중히 간직해요. 얼마 후 두 사람은 그 금을 조심스레 팔아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장만했답니다. 넓은 마당엔 햇살이 따사롭게 드리웠고 지붕 위엔 새들이 지저귀며 활기를 더했죠. 노모는 손뼉을 치며 웃었답니다. 채영아,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이 늙은이도 덕분에 호강하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행운을 부러워했죠. 저 집은 채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운수대통이요, 운수대통. 하지만 채영의 마음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정서방에 대한 걱정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님은 잘 계실까? 누가 밥이라도 챙겨드리고 있을까? 그녀는 밤이면 창밖의 은빛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했답니다. 석진은 그런 채영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걱정스레 물었죠. 부인, 무슨 근심이 있어? 한숨 소리가 땅을 뚫겠구려. 내게 털어놔 보시오. 채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뗐답니다. 실은 시아버님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난 날을 털어놓았죠. 석진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다 그녀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았답니다. 부인, 당신의 걱정은 내 걱정이요. 우리 함께 시아버님을 찾아가 봅시다. 잘 계신지 확인해야 부인의 마음도 편해질 거 아니오. 정말이세요, 서방님? 채영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죠. 내일 아침 일찍 떠납시다. 그러니 그만 한숨 쉬시구려. 석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다독였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해가 뜨자마자 정서방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히 자라 황량한 기운만 감돌았답니다. 채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마침 길을 지나던 행인을 채영이 다급히 불러 세웠답니다. 이보시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행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죠. 이 집 말이오. 한참 전에 망했수다. 그 잘나가던 집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세상사 아니겠소. 이 집 장남이 술과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고 치매 걸린 아비를 데리고 야반도주 해버렸지 뭐겠소.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 없나요? 채영이 애타게 물었죠. 이곳저곳에서 거짓굴로 구걸하며 떠돈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수다. 행인은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답니다. 그 말을 들은 채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아버님이 그 몸으로 거리를 떠돌고 계시다니. 어쩌면 좋죠, 서방님. 석진은 채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다독였답니다. 부인,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함께 찾아줄 테니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내에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구걸꾼이 어디로 다니는지 어찌 알겠어요? 차라리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죠. 그녀는 문득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답니다. 서방님, 큰 잔치를 여는 거예요. 배고픈 이들을 모두 불러 밥을 나누어 주면 아버님도 소문을 듣고 분명 찾아오실 거예요. 며칠 뒤 채영과 석진은 마을 한복판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 와서 밥을 드시오. 거지든 누구든 대환영이오. 그들은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렸죠. 향기로운 쌀밥에 구수한 고깃국, 갖은 나물 반찬이 상위를 가득 채웠답니다. 마당엔 장작불 연기가 은은히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밥그릇을 들고 까르르 웃으며 뛰놀았죠. 멀리서 풍물패의 장구 소리가 흥을 더했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마을은 물론 멀리 팔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임금님도 놀라 자빠지겠네 그려. 거지들을 위해 이렇게 잔치를 열다니 분명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뜰 걸세. 이걸 다 먹어도 된단 말이오.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고 누군가는 고마워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답니다. 채영은 정서방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굳게 믿었죠. 첫째 딸 그녀는 매일 아침 희망을 안고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아버님이 오늘은 오시겠지. 그리고 둘째 달이 되자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찾다 지쳤죠.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그러다 셋째 달이 되자 재산이 줄어드는 걸 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아버님을 못 찾으면 어쩌지? 하루하루 길어지는 잔치의 마을 유지들조차 혀를 끌끌 차며 말렸죠. 이보게, 이러다 살림이 거덜나겠네.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 채영도 석진과 노모에게 더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석진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뗐답니다. 서방님, 어머님, 더 이상 잔치를 잇는 건 무리인 듯합니다. 오늘로 마무리하고 그만둬야겠어요. 채영의 체념한 얼굴을 본 석진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등을 다독였답니다. 부인, 그 마음 알아요. 그래도 참 잘한 일이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오면 밥을 준다고 하던데. 배고프다. 어서 밥 좀 줘. 채영은 심장이 쿵쾅 뛰었답니다. 이건 분명 아버님과 서방님 목소리야.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갔죠. 그곳엔 너덜너덜한 옷차림의 정서방과 민석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답니다. 채영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민석은 눈앞의 채영을 알아보고 당황한 얼굴로 더듬거렸죠. 당신은? 채영이 아니오? 네, 채영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답니다. 서방님, 어찌 이제야 오셨어요? 몇 달을 기다렸는데. 채영은 서둘러 두 사람을 따뜻한 방으로 모셨죠. 그리고 정서방이 좋아하던 된장국과 보리밥, 갖은 나물 반찬을 정갈히 차려 밥상을 내놓았답니다. 아버님, 서방님, 어서 진지 드세요. 두 사람은 얼마나 굶주렸던 걸까. 한 그릇, 두 그릇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웠죠. 정서방은 연신 중얼거렸답니다. 맛있다. 맛있어. 민석은 말없이 밥을 먹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채영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그러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뗐답니다. 고맙소. 이렇게 배불리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채영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레 물었죠. 서방님, 그간 어찌 지내셨어요?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답니다. 부인, 내가 다 잘못했소. 당신 덕에 우리 집이 일어섰는데 내가 술과 도박에 빠져 다 망쳐버렸지. 과거에 낙방하고 친구들에게 조롱당하며 점점 스스로를 놓았소. 당신에게 화를 낸 건 내 무능함 때문이었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죠. 부디 용서해줘. 채영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 담담히 답했답니다. 서방님, 지난 일은 잊으시구려.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소. 그리고선 눈길을 돌려 정서방을 바라보았죠. 아버님, 며느리 채영이에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정서방은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답니다. 밥 맛있다. 채영은 가슴이 아렸지만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속삭였죠. 아버님, 이제 제가 곁에서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정서방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그러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채영이, 우리 복덩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진 채영은 정서방을 꼭 안았답니다. 아버님, 제가 왔어요. 채영은 정서방을 집에 모시기로 결심하고 석진과 노모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어머님, 서방님,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셔도 괜찮을까요? 노모는 환한 미소로 손뼉을 치며 답했답니다. 그럼 내 아버지처럼 정성껏 모실 테니 어서 들이시게. 석진도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부인,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면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요. 그리고 민석에게는 작은 땅과 돈을 건네며 당부했답니다. 서방님, 이걸로 새 출발하세요. 남부럽지 않더라도 부끄럽지 않게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채영의 호의에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고맙소. 채영,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매일 아침 채영은 정성껏 끓인 콩나물국을 정서방에게 떠먹였죠. 아버님, 오늘은 좋아하시던 국을 준비했어요. 정서방은 어린아이 같은 미소로 중얼거렸답니다. 맛있다. 우리 복덩이. 석진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노모는 정서방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집안을 밝혔답니다. 이 노인네 밥만 먹으면 눈이 스르르 감긴다지. 정서방은 껄껄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기와집 마당엔 햇살이 가득하고 두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저녁이면 모두 함께 평상에 앉아 달빛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한 가족만 있어도 행복한데 두 가족이 함께하니 그 기쁨은 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채영은 석진, 노모, 정서방, 민석과 함께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맹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이는 하늘이 복을 내리나니. 바오는 공경에 처한 정서방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고 정서방은 신분을 내려놓고 채영을 며느리로 맞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정서방과 민석이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채영이 그들을 다시 품었던 것처럼 작은 선행은 큰 복으로 돌아오고 그 복은 또 다른 선행을 낳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그 손길이 더 큰 행복으로 돌아와 당신의 삶을 환히 비출지도 모르니까요. 농부의 여식과 혼례를 하게 된 양반집 도련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